새끼 고양이는 자신의 어미 고양이가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방식으로 사냥 기술을 터득하여 자신의 생존에 크나큰 도움을 얻게 되고요. 16세기 이런 고양이의 습성을 보고 복사를 뜻하는 카피와 고양이 캣이라는 단어를 더해서 카피캣이라는 용어가 탄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미있는 유래가 있는 단어는 카피캣 크라임, 다른 이의 범죄 수법을 본떠서 그대로 재현하는 모방범죄를 뜻하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모방범죄는 범죄자들의 패턴과 그 심리를 찾기가 힘들기에 수사진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범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965년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토막살인으로 기록된 춘천호 여인 토막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그 수법이 더욱 잔인해지는 토막살인들이 우후죽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1975년 6월 서울 명륜동에서 일어난 이 범죄 사건은 이 기사를 접하고 모방범죄가 많이 일어났기에 정말로 유명해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모방범죄를 통해 범행의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 있다는 완전 범죄를 꿈꾸는 자들의 잔혹함을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방과 당시 패션을 선두지휘하던 양장점을 운영하며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자녀 중 첫째 딸이 어머니가 사흘째 보이지도 않고 연락조차 없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라진 이숙자라는 여인은 강하고도 생활력이 있던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성격도 시원시원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인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의상실과 다방을 운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방에서 다른 남자 손님과 눈이 맞아 일탈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측하여 당시 경찰은 단순 가출 사건으로 신고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했던 딸이 괴상한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격이 포악하고 걸핏하면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 아버지가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경찰들에게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당국은 사라진 여인의 남편, 당시 47살이었던 이팔국이라는 남자에게 수사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에서 실종 사건으로 시국을 돌린 뒤 남편 이팔국의 가정사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는 6년 전 전처와 사별을 했고 역시나 이혼을 하고 충무로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현재의 부인과 2년 전부터 가까워져 동거를 하던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실종 신고와 아버지가 수상하다는 말을 했던 그 딸은요, 이팔국과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라진 이숙자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팔국이라는 남자에 대해 조사를 하면 할수록 수상한 점이 잔뜩 묻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미 예전에 자기 집 가정부를 강간하여 구속된 일이 있었고 자질구레한 사기 사건에도 몇 번씩이나 연루된 전과 역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운영을 하던 다방과 의상실은 사실 모두 다 아내인 이숙자의 소유로서 한마디로 이 이팔국이란 남자는요, 기둥서방,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부인에게 얹혀 살던 처지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그러한데도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며 불만을 표출하던 사내였으니 이팔국, 그는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 역시나 뭔가 꺼림칙했다고 하는데요. 실종 수사를 나간 형사에게 사근사근거리며 사랑하는 아내를 제발 좀 찾아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아닌
연기하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의 손등에는 깊게 핥힌 상처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자녀들 역시 부모님이 이혼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며칠 전 집안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났고 하루 종일 집을 청소하고 소독했다는 이야기를 경찰들에게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면 팔수록 이팔국에게는 수상한 점이 산더미처럼 불어났지만 수사는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미 살인사건으로 상황을 전환하였고 남편 이팔국을 범인으로 보고 있었으나 심증은 있어도 그놈의 증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증은 없고 심증만 가득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황 증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평소 이혼 문제로 부인과 자주 싸우던 그가 최근에 느닷없이 혼인신고를 해놓은 것이 수사망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결혼은 하지 않고 그냥 동거를 하던 사이였잖아요. 부인의 재산에 탐이 났던 이팔국은 만약 갈라지게 되면 그 재산의 분할을 노리고 부인의 동의 없이 혼자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숙자 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6일째, 경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팔국의 전처소생 및 의붓자식들까지 모두 출두시켜 그와 대질신문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20일 새벽에 부모님이 다투다 조용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니 역겨운 냄새가 났는데 아버지가 벌레가 끌어 그렇다며 소독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한 아이는 집안에서 뭔가 태운 냄새와 정육점에서 나는 냄새가 섞여서 났다. 이런 뭔가 끔찍함을 예견하는 증언을 펼치기까지도 했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자신의 피가 섞인 그 전처소생의 아이들까지 이렇게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나가자 그는 신경질을 내며 자식들에게 눈을 부라리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길고 긴 모두가 지쳐가는 신문이 이어지자 이팔국은 눈에 띄게 초조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째인 1975년 6월 29일 손을 핥히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아내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팔국은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덤덤한 말투로 자신의 범행 내용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경찰은 타이핑 기계도 없이 펜으로 진술조서를 받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살해 이유와 잔혹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시체 처리 과정을 받아 적던 담당 형사는 그 사람이길 포기한 행위에 몸서리를 치며 펜을 내동댕이 쳐버렸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1975년 6월 20일 모두가 잠든 새벽 그들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살 바에는 아예 갈라서자. 내 재산을 노리고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이냐?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이숙자는 이팔국을 다그치며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붕괴했는지 그는 무자비하게 아내를 폭행하였습니다. 아내 역시 그 폭행에 저항을 하다가 이팔국의 손등을 핥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에게는 폭력을 구사하면서 자신이 다치게 되면 정신을 잃는 상황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에 격분한 그는 자신의 아내의 목에 손을 가져가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부인은 이미 축 늘어진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끔찍한 살인행위 뒤에 보통 사람이었으면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하지만 이팔국은 아내의 시체를 완전히 없애버려 범행 자체를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새벽 1시쯤 그는 자기 아내의 시체를 목욕탕으로 옮겼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짐승도 행하지 않는 일을 289군 무려 5시간 동안 꼼꼼히 치루었습니다. 아내의 시체를 토막내고 분해하여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이었죠. 먼저 벗겨낸 피부 껍데기와 머리카락은 태워서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푸주간에서 고기 자르는 것처럼 아내의 시체를 토막내고 또 토막내어 잘게 점이어 아무런 가책 없이 하수구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미처 처리 못한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린 남겨진 토막난 유해는 김치가 담겨져 있던 장독대에 넣어버렸다고 합니다. 그의 엽기적인 범행이 행해졌던 욕실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먼지 한 점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뒤처리를 하여서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도 아무런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신과 2년을 넘게 살았던 여자인데 그는 이런 잔혹한 행위를 펼치면서 과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기준으로 봐도 정말 치밀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그의 뒤처리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증거인멸을 노리며 오전 중에 집안 소독을 완전히 끝낸 후 보는 눈이 적어지는 밤이 찾아오자 연탄재에 섞은 아내의 뼈가루를 비닐봉지에 담고 시멘트 부대로 꽁꽁 감싼 뒤 집에서 1km가량 떨어진 페인트 가게 옆 쓰레기 하치장에 버렸다고 합니다. 페인트 가게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는 분명 페인트의 독한 냄새 때문에 비릿한 피냄새가 지워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289군 그것을 노리고 그곳에다가 시체를 유기했던 거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김치 장독대에 묻어둔 그 조각난 잔해 역시 2차례에 걸쳐 동네 공용 쓰레기장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내다 버렸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나 완벽하게 머리카락 한 올 없이 시체를 처리하였으니 289군 자신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입막음을 하기 위하여 엄마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상태니 누가 엄마에 대해 물어보면 20일 새벽에 집을 나간 뒤 일절 소식이 없다고 말해라. 이렇게 자신의 어린 자녀들에게 신신당부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여유롭게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사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거지도 역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완전 범죄는 그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살해되고 분해되어 세상에서 사라진 그 부인의 억울함은 그래도 약간은 머리가 큰 딸의 신고로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289군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289군 서두에 말씀드린 1965년 우리나라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인 그 춘천호 기사를 접하고 그것이 인상에 남아 모방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진술을 받아 적던 담당 형사는 289기 범행 자백을 시작하자 갑자기 내 앞에 악마가 도사리고 앉아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다. 너무나 역겨워서 진술을 받는 내내 줄담배를 피워댔고 그 잔혹함에 입술을 깨물어 상처가 나기도 했다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고 해요. 이렇게 범행 자백을 받아내게 되자 동대문 경찰서는 모든 형사들을 동원하여 행여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사체 증거물을 찾으려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꼼꼼하게 처리를 하여서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 때까지 어떠한 잔해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289의 목욕탕을 거의 뜯어내다시피 하며 수색작전을 벌인 끝에 하수구 밑에서 작은 뼈 조각 몇 개만을 찾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로 꼼꼼하게 뒤처리를 하였던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89기 검거된 지 일주일 후인
7월 8일 새벽 12시 현장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통행금지가 있었을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 50여 명이 몰려들어 범행 재현을 지켜보며 치를 떨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사람 같지도 않은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외치기도 했으나 289군 이를 굳게 담은 채 특별한 표정 변화를 보이지도 않으며 목을 조르는 순간부터 시체를 토막내어 분해하는 그 끔찍한 과정을 냉정하게 재현하였다고 합니다. 289기 범행을 자백했던 1975년 6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요청한 동대문 경찰서장의 첫마디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경찰의 수사 간부라면 잔인하고 엽기적인 그 범죄 수법을 익히 알고 귀에 딱지가 내려앉을 만큼 들었을 터인데 그런 경찰서장이 몸서리를 치며 혀를 내두를 정도의 당시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범죄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보도를 하는 기자들 역시 그 발표를 듣고 잔혹함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89의 자백을 통해 아내를 살해하고 그 뼈가루를 연탄재에 섞은 후 페인트 가게 쓰레기장에 버린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페인트 가게 주인이 이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국물을 우려내기 위해 쓰인 소의 뼈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쓰레기 더미 속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사건 조기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다. 경찰의 안일함을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요즘이야 이런 극악무도한 사건이 비일비재하지만 1970년대 그 당시를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엔 사람의 뼈를 그런 식으로 처리할 것이란 그런 생각을 감히 했었을까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란 생각은 안 드십니까? 자신의 부인을 살해하고 토막내어 완전범죄를 꿈꿔온 289군 사형을 선고받고 형장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갚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앞선 범죄자의 행위에 심정적으로 동조하여 수법을 고스란히 베껴 범행을 저지르는 모방범죄. 그가 저지른 잔인하고도 증오스러운 사건은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모방범죄와 완전범죄를 꿈꾸는 자들을 통해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